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상 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웃을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보도하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의 열띤 논의가 시작됐고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각각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고 전국 대담으로 이어갑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서울중앙지검부터 가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배후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어제 석방된 김만배 씨처럼 신 전 위원장 허위 인터뷰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신 전 위원장은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검찰 청사를 나왔습니다. 재작년 9월 김만배 씨가 나오는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김 씨를 인터뷰하기 여러 달 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이 자신이 쓴 책값이라는 기존 태도도 고수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신 전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몸담았던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록이 일부만 왜곡돼 보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왜곡된 부분을 지적해보라며 역시 부인했습니다. 뉴스타파 녹취록이 전체가 다 그 당시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약간 왜곡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곡을 지적해보세요. 3월 6일 시점 보도에는 그 검사 부분이 땡땡 검사로 되어 있고 윤석열 부분이 강조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거는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만배 씨 발언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신 전 위원장이 해당 녹음 파일을 대선 직전에야 뉴스타파에 제보한 경위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만배 씨를 조사하면서 김 씨도 해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계획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우선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 등재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타파가 72분짜리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는데 지난 대선 직전 보도 때는 없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요? 네,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3월 6일 12분짜리 김만배 씨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통해 무마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전문엔 당시 보도에는 없었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리고 시키고 이랬지. 하지만 녹취록 전문에는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는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고 그냥 봐주었지의 주어는 윤석열 당시 검사의 부하검사였습니다.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커피 부분도 달랐습니다. 뉴스타파는 보도 당시엔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나 후배 검사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이번엔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짜리 전문에는 커피를 타준 건 직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보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보도 당시 김 씨의 발언 일부가 발췌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맥락이나 의미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김 씨 발언 대부분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설명이었고 김 씨가 세 차례나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결국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국회는 나흘간 이어진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현안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여야는 오후 2시부터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정면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 시작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허위 뉴스는 당연히 중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 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정부와 여당은 대정부 질의에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사흘 전 나온 뉴스타파의 보도를 언론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엄격히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한다며 정상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언론의 본량에서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정부 질문 시작 전부터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를 두고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 비판한 김기현 대표 발언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안민석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는 의혹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 출석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 동향도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대표는 다른 의원들 배웅 없이 혼자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데 내일이면 단식 열흘째에 접어드는 만큼 건강 상태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덩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자필 진술서를 공개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앞선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도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 플레이까지 일삼았다며 조작 수사에 대해 당의 특검 추진까지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웰빙 단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만류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벌인 단식 탓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벌인 단식 탓에 9월 중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방탄 단식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씌워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탄압이고 사냥입니다. 단식 중단 요청하시거나 김기현 대표에게 만나서 설득하라고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현실화 여부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인도 뉴델리로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뉴델리에 도착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한 뒤 내일부터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를 주제로 발언에 나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기여 의지와 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일주일 전보다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4%로 3주째 변동이 없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8%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로 나타났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로 집계됐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로 지난주와 같았고요. 부정평가 58%로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 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밝혔는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든 건 처음인데 조금 전이죠. 오후 3시부터 김정은 위원장 육성 연설도 공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북한식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잠수함의 이름은 김군옥 영웅함으로 명명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인 조선중앙TV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 핵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려는 1시간쯤 전인 오후 3시부터 조선중앙TV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절모를 쓴 김 위원장이 진수식에서 육성으로 연설하는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한 건 올해 2월 평양 서포지구 세거리 착공식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진수식 축하 연설에서 북한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핵 잠수함의 표준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군의 핵 무장화는 더는 미룰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중형 잠수함도 공격형 잠수함으로 개조하겠다며 기존 잠수함과 새 잠수함 모두 무장체계와 자막 능력을 개선해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계획돼 있다고 밝히며 재작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 분야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어려운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헛된 무기 개발에만 집착하고 부족한 자원을 탕진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새로 건조한 전술핵 잠수함 성능도 궁금한데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함상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작은 발사관이 6개, 큰 발사관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잠수함은 3,000톤급 로미오급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에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SLBM과 함께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헤이를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일단 이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합참은 미사일 탑재를 위해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건데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75주년인 이른바 구구절이 바로 내일입니다. 북한은 이에 맞춰 민간 무력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
한 해에만 열병식을 무려 3차례나 여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와 무기 지원 협상에 나선 북한이 뒤로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 가운데는 러시아도 우리나라만큼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처음으로 발사한 잠수함 순항미사일 SMCL. 지난해 말부터 북한 해커들이 다른 나라 해양 조선업에 대한 해킹을 집중한 뒤 벌어진 일로 드러났습니다. 수중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는 기술을 해킹으로 손에 넣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위협분석센터는 북한이 외국 군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 대한 해킹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연구소를 해킹하고 외교당국 이메일 계정에 피싱 메일을 보내는 등 러시아를 상대로 해킹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이 뒤로는 군사 기술을 빼내기 위한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독일과 함께 러시아가 주요 표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정보를 수집할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을 중국은 탐탁지 않게 보고 있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만큼이나 현재 북러 관계도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That Kim feels emboldened to be able to take actions towards South Korea like Vladimir Putin's taken towards Ukraine. That's the type of instability that Beijing doesn't welcome to the region. 미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연일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무기를 지원하는 건 거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고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상호 협력 강화 의지를 표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북러 간 다면적 교류의 지속적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신홍철 주러 북한 대사는 러시아 국민의 정의로운 일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며 공동의 적을 상대로 한 투쟁에서 러시아와의 전우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 속에 러시아가 평양 주재 대사관 외교 인력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에 어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외교관과 기술 직원 20명을 마중했다며 이번 인력 충원은 2019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국방성 초청으로 러시아군 아카데미 협주단이 특별 비행기 2대를 타고 평양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전하며 이들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공연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북 협력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기금 지원 사업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남북협력기금으로 한국이 지원 주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하려면 지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과 협력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들은 우리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중국의 중개단체가 지원하는 이른바 3자 합의 방식으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북한은 또 최근 시험 발사한 해골에 수중 공격정 해일도 선보이며 작전 수요계로 자망하여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 명령을 기어이 수행하였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의 거듭된 줄다리기 끝에 내일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무기한 단식이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2년 전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한 이후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앞서 확인한 대로 더 번지고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오늘은 강전의 변호사 또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단식이 오늘은 9일째고 이제 내일 열흘째가 되는데 자, 어떤 변수가 될지 수사에 있어서 검찰에서도 의료진 대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내일 출석 이후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풍경이 될까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쨌든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이다라는 어떤 단식의 어떤 진위성 그런 것, 진정성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조사를 받으러 나갔으면 제대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제 건강상의 어떤 무리가 생겨서 더 이상 조사를 못 받겠다 이러면 검찰도 곤란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라든가 대기를 시키거나 이런 노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이제 완료하는 것이 아마도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면은 아마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어쨌든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이 추석 전에 본회의 2차례 본회의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건데 네. 그럼 아마도 추석 전에 이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어떻게 표결할 것이냐를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시키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부결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내 이제 주요 인사들도 그렇고 이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속할 만한 사안이냐라고 지금 단식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이제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불체포 특권 포기 어떤 진정성을 관철하기 위해서 가결을 시킬까 그럴 가능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럼 부결을 시킨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이제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다각적으로 네. 민주당이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추석 전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까지 지금 포함해서 전망해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1월 달에 있었던 일이 좀 다시 오버랩이 돼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가면서 그 전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몸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실제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할 얘기는 진술서는 다 들어있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검찰에서 바로 2월에 영장 청구했었죠. 네. 당시에는 국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번의 상황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이 저는 본인에 대한 이 수사와 영장 청구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사에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다. 이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늘까지는 아직 언론에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 건강이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일부러 원했든 원하지 않든 실제로 굉장한 압박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상적으로 이게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미리 그것을 기획을 했든 아니든 간에 실제로.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인데 조금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또 민주당 당원들끼리 이제 지지 결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국회에서의 의결 여기까지 염두에 둔 단식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수사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출석 또 그리고 단식이 하나의 변수가 있고 또 하나의 변수가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좀 바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자필 편지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번 어떤 수사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검찰에서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것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검찰이 갖고 있는 스케줄에 이제
좀 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조사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일정 정도의 진술이나 결론까지 좀 보고 그러한 내용까지 반영해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 조사라든가 영장 청구에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렸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떤 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발언이 뭐 이렇게 바뀐다거나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지연이 된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뭐 전향적으로 판단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어떤 혐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다른 판단하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정해진 결론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인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는 것 자체가 뭐 검찰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 오히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법적 이익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방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모르게 뭐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법적 책임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당시에 이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것에 대해서 방북 비용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이러저러한 다른 사안을 폭로할 것이다. 그 예를 들면 이해찬 전 대표 관련 사안이라든가 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뭐 진술을 번복한 거 아니야? 이런 좀 전망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이미 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다 보도가 됐고 지금 진술을 뭐 애초에 바뀐 진술을 유지한다고 해서 취할 네. 만한 어떤 이익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애초의 입장대로 변호 전략을 바꿔서 이 진술이 다시 이제 되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또 민주당도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흐름의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평론가님 저는 의견이고요. 근데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어저께였나요? 그 본인이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것은 또 검찰에서의 어떤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지사한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본인이 진술했던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자필 편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내일 이재명 지사가 대표가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왜냐하면은 측면이죠? 예. 네,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에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뭐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었다라고 예전에 또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말을 번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내일 이재명 대표를 조사를 할 때 결국에는 양날의 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결국에는 벌써 말이 3번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도 이재명이 거짓말한다고 볼 수 있고 저쪽으로 해도 이재명이 거짓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이렇게 말을 번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내일의 그 조사를 앞두고서는 바로 이틀 전에 나온 자필 편지였는데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악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사안에 포함해서 민주당에겐 또 하나 이제 사법 리스크인데 민주당 여론조사를 좀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전 조사보다 7%포인트가 올랐는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좀 변수가 작용한 결과일까요? 일단 뭐 여론조사를 우리가 뭐 경마식 중계하듯이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일단 한국갤럽에서 내놓는 해석은 이 한 기관에서 내놓는 해석은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의 변동성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이 좀 연성화돼 있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로 흔들림이 지금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변동이 크다라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는 아직까지는 뭐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보면은 한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좀 저하되어 있는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유지가 되다가 네. 최근에 여러모로 좀 회복되는 국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단식이라든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예를 들면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이념적인 어떤 프레임을 걸면서 이 야권 전체를 겨냥한 듯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그러한 결집이 일정 정도는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이 대응이라든가
행보가 마음에 좀 차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어쨌든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일종의 자기의 정치적 출구 전략을 지시를 해서 언제쯤이면 뭐 이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든지 네. 이런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정면 돌파해서 사법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답답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지율이 좀 정체 국면이고 하락했던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이런 국면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흐름이 그걸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그거는 지금과 같은 이제 좀 양극화되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좀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국면이 오면은 좀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수행 지지율도 지금 이제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유권자층 중에서도 중도층에 가까운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거의 너무 갈등을 불필요하게 심화시키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하락을 하는데 그러다가도 뭐 국정을 챙기는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또 회복이 바로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아마도 총선까지는 계속 좀 비슷한 상황이 양쪽에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민주당 지지층이 연성화라고 하셨나요? 연성화. 그렇습니다. 좀 이제 새로운 단단하게 시각이군요. 콘크리트처럼 뭉쳐져 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그러한 뭉쳐져 있는 정도가 굵기가 좀 풀어져 있다, 좀 허술해져 있다 이런 측면이겠죠. 네.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7%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습니다만 그 전주에는 사실 5%포인트가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의 어떤 연성화라는 것에서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어쨌든 지지층의 결집을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가 어떤 이념 갈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한국갤럽 결과를 보면은 호남에서 18%포인트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이번 결과에서 그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에 지금 연성화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아마도 영장 청구를 9월 안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에는 국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갖고는 이거를 본회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장 청구를 해도.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들어가고 그게 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그러면 민주당은 또 더 결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추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출구 전략을 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안병길 의원인데 관련 글을 올렸다가 또 삭제하는 과정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여야 목소리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 주관은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하기 이전에다 이루어졌었고 계약을 장소를 임대했던 거거든요. 건어물하고 냉동 부분만 그 장소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하나 50% 정도 싸게 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회 같은 경우는 의원회관에 와서 지금 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회관 같은 데서 원하시는 분한테만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로 원래는 거기에서 시식회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식회를 취소를 했고요. 너무 옹졸한 건데요.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태도는 너무 옹졸하죠. 단식장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먹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민의힘 모 의원은 자 출구 전략으로 와서 고등어 드셔라 라고 비아냥대고 있고 태영 의원은 어제 또 단식장에 와서 행패까지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인데요. 의원의 엉망진창 발언까지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을 향해서 돌출 행동 경계령을 내렸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진정성과 좀 명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먼저 여쭤보면 민주당에서는 좀 옹졸하다 이렇게 좀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글쎄요.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지금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좋은 의도로 행사를 기획을 했던 것인데 조금 돌출 발언이 안병길 의원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옹졸하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좀 생각을 맞대고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윤지욱 대표가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안병길 의원이 그냥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었다고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뭐 진정성 이런 것들은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의문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쨌든 상식적으로 어떤 좋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선의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논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뭐 예를 들면 음식물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음식물을 같이 먹는 것이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좋은 정치를 위한 어떤 선의의 경쟁이 아니죠. 그것은 놀리는 것이거나 약 올리는 것이거나 일종의 폐륜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반드시 이게 같은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다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유족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일부 보수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온 네티즌들이 거기서 뭐 음식을 먹고 이래서 그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풍으로 작용해서 정치적인 큰 손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건 좀 너무 나갔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수습을 한 거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분들도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어떤 진정성과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저급한 방식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도 저 지적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지 오히려 역풍 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평론가님께서 전략적 의문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9일째를 맞아서 그런 의문 때문에 당내에서도 뭐 지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병길 의원이 출구 전략으로 고등어 드시라 뭐 이런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자, 출구 전략에 대한 여쭤본다면 좀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될까요? 내일 검찰 출석 이후 좀 변화가 올까요?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예. 그런데는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 그게 출구가 뭔가 이 계획적으로 뭔가 뭐랄까 계획된 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내걸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개각을 해야 되고 국정을 전환해야 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얘기해야 되고 국제기구에 제소를 해야 된다. 하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모처럼 칼을 뽑아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국민이 원해서 또는 지지층이 원해서 건강을 다시 회복해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로 단식에서 이 퇴장을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적절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단식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장면은 정해져 있다. 그것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네.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단식을 할 때 제가 그냥 여러모로 좀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이 20일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열흘 이상 그다음에 뭐 20일 되기 전에 아마도 이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 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에 해당하는 여러 의원들이 뭐 이런 좀 뭐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안적인 어떤 좀 갈 길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가는 거 외에는 지금 별다른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어쨌든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해야 될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런 근본적인 조건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김기현 대표라든지 뭐 윤지욱 원내대표라든지 이쪽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갔을 때는 뭐 건강 회복하시라 그런 얘기를 할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내일 조사 과정에서 뭐 쓰러진다든지 아니면 나와서 이제 완전히 기력에 빠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 저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단식은 아마 풀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 속보는 아까 서울중앙지검 임성호 기자를 통해서 알아봤고 그 사이에 지금 뉴스타파가 어제 김만배 씨 음성 파일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거든요. 일단 신앙님 씨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둘 다 김만배 씨도 신앙님 전 위원장도 배우설 허위 인터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전문 공개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좀 전체를 다 들어보려고 했는데 듣다가 좀 정신이 사납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화하는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 네. 집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뭐 다 꼼꼼하게 듣지는 못했고 다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좀 나름대로는 이제 검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네. 지금 이게 어쨌든 제가 어떤 받은 느낌은 이 신학림 전 위원장이 어떤 기자 취재하는 입장에서 정식으로 뭐 언론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수 그냥 좀 제한 없이 얘기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그것을 뭐 칼로 뭘 자르듯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사적 대화의 어떤 부분과 인터뷰다라고 하는 취재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는 좀 의문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이 대화라는 거는 사적 대화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은 좀 들었고요. 네. 다만 이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뉴스타파 애초 보도 내용이 좀 제가 볼 때는 과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녹취록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두 사람의 대화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전제를 많이 세울 수가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어떤 보도는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돼서 조영 씨와 관련된 부분을 거의 봐준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 표현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방식의 어떤 보도를 강하게 이제 강한 톤으로 한 거잖아요. 저는 네. 그러한 가능성도 물론 이 녹취록에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보도가 과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게 과연 민주당까지 이재명 당시 후보까지 다 엮여져 있는 그러한 어떤 음모적인 어떤 그러한 공작이었느냐는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이번 의혹이 낯선 분들을 위해 저희가 2021년 9월 당시 녹취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2022년 3월 6일 보도까지 한번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화면에 좀 네, 보여주시고요. 사실 이번 그 인터뷰에 보도 시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담긴 인터뷰였다고 당시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논란에선 편집 과정에서 좀 맥락이 달라졌다라는 대목이 의심된다 아니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네. 의견 지금 듣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당시에 뭐 상을 당했는데 신학림 씨가 그 상해 당한 그 부고란을 보고서는 연락을 해서 뭐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나서 카페에서 사적인 대화를 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김만배가 그 석방이 되면서 거기에서 본인은 이거 녹음되는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9월에 지금 녹음이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검찰에서는 이미 그 전에 신학님이 그 김만배 화천대유 사무실에 찾아왔다라는 진술도 확보가 됐고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그 신학님의 명함이 지금 나온 것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수사에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사적인 대화라고 보기엔 15년에서 20년 만에 만난 사람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사적인 대화로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학님이 그 재벌들의 어떤 혼맥이라는 것을 가지고 책을 3권을 썼어요. 근데 책을 한 권당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부가세 1,500만 원까지 거기다 얹혀갖고 1억 6,500만 원을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입금을 한 것이 지금 밝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이게 봤을 때 부가세를 같이 줬다는 거는 이게 어떤 계산서가 발행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만배 개인에게 계산서가 발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화천대유라든지 뭐 다른 데 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가 발행이 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저는 그래요. 이게 9월에 있었던 일인데 9월에 녹음을 했는데 네. 3월 4일에 신학님이 뉴스타파에다가 이 녹취 파일을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었는데 그래서 뉴스타파에서는 3월 4일에 받아서 3월 6일에 보도를 합니다. 근데 보도를 한 것도 편집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도될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다 그렇게 크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결국 뉴스타파에서 전체적인 녹취 파일 녹취록을 그 제시를 했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직원이 지금 커피를 타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뉴스타파 자체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짜집기를 해서 그때 보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언론의 자세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검찰에서는 수사 전담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파에선 본질은 커피가 아닌 봐주기 수사다. 그러니까 조우영 관련 수사가 무마됐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만 검찰에선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또 한동훈 장관도 중대 범죄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 과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두 분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웃을 일만은 아니라고 했던 대목이죠.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 경상수지가 석 달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흑자 폭이 크게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은 교역 사정이 점차 나아지리라면서도 국제유가 오름세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경상수지도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째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규모는 35억 8천만 달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도 넉 달 연속 플러스입니다. 표면적으론 수익이 더 많지만 들여다보면 좋은 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87억 달러 넘게 줄어 11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용차 수출 호조에도 반도체와 석유 제품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품 수지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건 수입액이 1년 전보다 135억 달러, 더 큰 폭으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 수지 흑자폭도 줄었고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늘면서 서비스 수지는 25억 달러 이상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 6월보다 22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1년 전 17억 달러에서 흑자 폭이 18억 달러 더 늘어난 데 주목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흑자 폭이 커진 건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하반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 4분기 되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가 지금 회복되는 상황이지 우리 경제가 지금 불황에 빠진 상황은 아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원유 관련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지난달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1조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한 달 만에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9,230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2,560억 원을 순매도해 모두 1조 1,790억 원을 순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잔액은 한 달 전보다 22조 7천억 원 감소한 679조 1천억 원으로 시가총액의 26.1%를 차지합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 결정으로 연일 치솟던 국제 기름값이 최근 기름값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열흘 만에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86.87달러로 거래를 마쳐 전날보다 0.67달러 내리며 열흘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브렌트유는 1배럴에 89.92달러로 0.68달러가 하락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은 만큼 또 악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 일부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관련 사정의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중국의 대형 비료업체 일부가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비료 수출 감축을 공개적으로 밝힌 회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최대 화학비료 수출입 업체 중농그룹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요소 수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 요소 가격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소 선물 가격은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 50% 급등한 이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요소 최대 수입국으로 중국이 수출을 줄이면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은 2년 전에도 자국 내 비료 수급난이 닥치자 원료인 요소 수출을 통제해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디젤 차량의 필수적인 요소수 구매가 힘들어지며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요소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1%에서 지난해 66%로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89%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만 요소 수출 중단은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어서 정부 방침으로 전면화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측에서 그런 조치를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블룸버그 보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중국 정부의 비료용 요소 수출 중단 보도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고 실제 통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주중 대사관 등 외유 라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료용 요소의 수출 통제 조처를 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화학비료업체 중 한 곳에서 비료용 수출 물량 축소 방침을 발표한 정도라며 현재 중국과 관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요소수 비축 물량이 차량용 기준 2달치 정도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대란 때 파악한 목록을 바탕으로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2년 전 대란 때와 다르게 비축 물량 파악과 대체 수입국 확보 등 완충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으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이틀 만에 250조 원 넘게 날아갔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 주가가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엔 2.92%, 전날 6일엔 3.5% 추락했습니다. 이러면서 3조 달러를 넘어섰던 시가총액도 2조 7,760달러로 줄었습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1,897억 달러, 25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크게 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중앙정부 기관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폰 금지령은 정부 기관을 넘어 국영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으로 더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now going to be, I guess, deterioration of relations, battle, then now it seems that certain companies such as Apple in this case can be affected by it as well. 여기에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달 말 출시한 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 60 프로는 미국의 고강도 제재 속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갖춰야 하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서가 내정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A major accomplishment in developing its own chip, and the Kirin 9000S is a really advanced chip. 가격은 $960부터 시작해 아이폰 14 프로의 $999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 시장으로 애플은 전체 매출의 1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국 당국이 아이폰 금지령을 국영기업 등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중국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태우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아이폰 금지령 확대와 관련해 중국과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할 계획이 없다며 아직 기사만 본 상태인 만큼 중국에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 외환의 다각화를 위해 금 보유량을 10개월 연속 늘리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 보유량이 지난달 93만 트로이온스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9톤에 해당하는 양으로 인민은행의 총 보유량은 2,165톤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금에 대한 대량 매수에 나선 건 미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과 전북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교사노조는 대전 모 초등학교 40대 여교사 A씨가 지난 5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0년 차인 A씨는 지난 2019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고소까지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져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전 청주시 가경동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청주시 흥덕구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인 3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 교사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6월에 병가를 냈다가 이후 병가에서 복귀했지만 다시 지난 8월 중순 휴직을 신청하면서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교권보호법 논의가 늦어지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이달 21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를 포함해 6개 교원단체는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까지 교권보호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법안과 교권침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여야가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며 정부의 의지가 흐려진 것 아닌지 우려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직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약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5명이 더 많은 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의 제출받은 소변을 감정한 결과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마약 구매를 한 사람들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소를 제공한 40대 남성은 4년 전 태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경찰관과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 참석자도 애초 알려진 16명보다 5명 는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확보한 CCTV와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일부가 방문했던 곳으로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새벽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관이 숨지기 전날 밤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 의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수막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영업정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국밥집의 현수막인데요.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거짓말한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나중에 진짜 어른이 되거든 잘못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이렇게 최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음식점 업주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44조에 따르면 고의성이 없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그리고 3번 누적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데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작정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성인이라며 술을 주문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속인 사람은 멀쩡한데 속은 사람만 손해를 봐야 하냐는 겁니다. 물론 면책 조항이 있긴 합니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라고 식품위생법 조항에 규정돼 있는데요. 실제 법원 판결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법조계에서는 평소 업주가 청소년 출입 방지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이끄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면책 조항을 적용받은 사례를 보면 영업장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기계를 두고 상시 검사를 진행했거나 직원들에게 청소년 출입 방지를 위한 교육을 했는지 등의 노력이 재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일각에서는 경쟁업체에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사주해 술을 마시게 하는 사례 또는 아예 계산 직전에 미성년자 스스로 112에 신고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은 업주에게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행정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5번째 출석. 단식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 소환 조사는 올해만 5번째로 검찰은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지 3주 만으로 이 대표의 올해 5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2차례 줄다리기 끝에 결국 검찰이 제시한 기한안에 조사받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앞서 다른 의혹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의혹 혐의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15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밤늦게까지 조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열흘 차인 점을 감안해 핵심 질문을 압축한 질문지도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15층 조사실 앞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구급차도 청사 앞에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선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옥중 편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관련 보고도 한 적이 없고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진술 왜곡 시도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의 도지사 방북 추진 공문 등 그동안 확보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백현동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지만 단식에 따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재작년 이 대표에게 1억 5천만 원대의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민단체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다 해임돼 항명 혐의로 수사받는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위한 온라인 탄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와 해병대가 박 대령이 외압을 거부하자 수사단장 직위에서 해제했다며 최상병의 사인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박 대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 해촉안을 제거해 방심위는 여당 추천위원 4명, 야당 추천위원 3명으로 여권 5위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습니다. 정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혔는데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신고 회피하지 않은 채 MBC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 의결에 56번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새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류희림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습니다. 회의에는 여권이 추천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옥시찬, 김유진, 윤성욱 위원이 참석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은 KBS, YTN 기자를 거쳐 YTN DMB 이사, YTN 플러스 대표,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고 최근 해촉된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습니다. 네, 공기업인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보도 전문 채널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매각 공고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YTN은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촉구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간지에 매각 공고가 실리면서 YTN 주식 지분 매각이 공식화됐습니다. 매각 대상은 1대 주주 한전 KDN이 보유한 21.43%와 4대 주주 마사회 소유 9.52%로 총 30.95%입니다. 매각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입찰 참가 신청서를 받고 적격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달 하순에 입찰과 개찰이 진행됩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희망하는 예정 가격 이상을 적어낸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가 우선 협상 지위를 얻게 됩니다. YTN의 자산 가치가 서울 상암동 본사 건물과 남산 서울타워 등 7천억 원을 웃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인수자는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 YTN 지분 매각은 정부 의지에 밀린 뒤집힌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마사회는 지분 매각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지만 방송매체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결국 입장을 받고 팔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전 KDN도 지난해 8월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가 한 달 만에 매각 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두 공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만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TN은 세심한 정책적 고려 없이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라는 막연한 논리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 매각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을 멈추고 YTN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도 전문 채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수기 과정에 동참해 주길 촉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그런데 YTN 대주주 지분 매각이 입찰이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높은 가격을 써낸다고 해서 새로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도 전문 채널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간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방송사업자로서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찰이란 방식으로 YTN의 기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그 인수자는 방송법에 의한 승인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방송법은 보도 전문 채널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대주주가 될 사업자를 대상으로 승인심사를 하도록 했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달 말 입찰로 YTN 새 대주주가 될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승인 신청을 받지 못하면 취득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분의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송과 법률, 경영과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60일간 심사를 벌여 YTN 대주주로서 적합한지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 보호 등 4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언론학계에선 YTN의 새로운 지배 구조가 방송의 공적 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담보돼야 민영화 목적이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YTN을 민간 기업 사적인 이해관계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그게 과연 정부 또는 YTN 또 가장 중요하게는 YTN을 이용하는 국민, 시민들의 이익에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이거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YTN이 사주와 기업의 방패막이 도구로 전락해 지난 30년간 쌓아온 공영적 뉴스 채널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렇게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1대 주주인 공기업 한전 KDN과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가 지분 공동 매각을 위한 사전 공고를 낸 건데요. 그간의 과정과 이번 매각이 언론 환경에 미칠 영향을 언론학자의 시각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YTN이 1995년에 개국을 했고 한 30년 가까이 보도 전문 채널로 방송을 해왔는데 대주주 변경이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언론학자이신 교수님 시각에서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좀 그동안의 YTN 지분 매각 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그 시작은 정부의 매각 권고였습니다. 작년에 한전 KDN에서는 매각 의사가 없다고 지난 8월까지는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근데 9월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고 다른 발언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TF의 의견 수렴 뒤에 입장을 이제 바꾼 것이죠. 네. 그래서 한전 KDN이 올해 1월쯤에 매각 입찰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매각 절차에 착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지금 공공기관으로서 YTN의 주를 가지고 있는 4대 주주라고 이야기하는 마사에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8월까지에는 YTN 지분을 매각할 시에는 어쩌면 손해를 볼 줄 모른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후에 또 입장이 바뀌어서 오늘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 KDN과 마사에 합쳐서 약 30.95%의 그런 주식이 드디어 시장에 나오게 됐고 오늘 공고문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한전의 적자 개선 등 이제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내세우면서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인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혁신과 YTN 지분 매각 어떤 여건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YTN이 이제 방송사니까 이제 방송사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방송사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그다음에 돈의 문제 이런 부분만 따졌을 때는 사실은 돈으로 화폐로 계산될 수 없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수익률 문제라든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그래서 수치로만 따졌을 때 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방송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뭐 민영이든 공영이든 많은 경우 공공성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방송이 존재함으로써 혹은 뭐 YTN이 뉴스를 함으로써 누가 가장 혜택을 입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네.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고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는 수신자들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YTN으로부터 좋은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화폐로 따지는 계산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지게 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앞서 나왔던 보도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학자들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공공성 개념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방송에 대해서 어쩌면 뭐 상당히 돌이킬 수 없는 정책적 가오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 뭐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 지분이 총 30.95%인데 만약에 매각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면 5호 지분과 합쳐서 어떻게 보면은 YTN 경영에 조금 용이해지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입찰을 통해서 이제 인수자를 찾게 될 것이고 인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위원회에서 이것도 여전히 공적 성격들이 강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큰 돈을 내겠다는 사람들에게만 주지는 않고 여전히 이게 공공성을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네. 입찰자가 누군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짜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법에도 이와 같은 뉴스 전문 채널의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간지나 이런 부분들이 소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입찰 절차도 남아 있지만 사실은 누가 가장 그 공공성에 적합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따져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또 이미 입찰 공고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빠져 있는 부분들은 YTN 내부의 어떤 종사자들이라든지 오랫동안 뉴스를 담당해왔던 자들과의 어떤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생략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태고 보완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획은 아무튼 적격 입찰자를 대상으로 10월 하순에 입찰과 개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하신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심사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공적 책무에 대한 판단일 텐데 일단 뭐 공정성, 말씀하신 공익성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YTN이 처음에 방송 보도 전문 채널에서 허가를 받았을 때의 모습과 네. 곧 이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소유주가 등장했을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입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집을 지을 때도 보면 농지로 허가를 받은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거든요. 대지로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YTN에서는 상당히 공적 기구들이 지분을 소유한 그러한 주체였는데 이제 이것을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되면 민영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원래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 허가를 내줬을 때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충분한 토론들이 필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이 좀 생략됐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영국의 채널4라고 하는 YTN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 채널4의 방송사는 지분은 공적 기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네. 또 그와 같은 YTN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부분인데 무려 민영화 논의를 6번에 걸쳐서 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바뀔 때마다 논의를 해왔는데 6번 동안에도 여전히
공공성 논의가 조금 더 우세한 모습들이 있어서 6번이 전부 다 기각이 되었거든요. 그와 같은 아주 긴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논의가 이루어진 기간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8월까지 공공기관들이 이 줄을 소유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모습들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조금 논의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지금 60일간의 어떤 기간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입찰자들을 돈만으로 따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방송을 만드는 또 주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방송을 대해서 공공성의 담보자인 수용자들, 시청자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내는 일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 공고 나오고 나서 언론노조나 뭐 현업단체 등은 기자회견 열고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어떤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일들이 지금 다른 그다음에 뭐 수신료, KBS 수신료의 문제 또 KBS 이와 관련된 민영화 논의 뭐 이런 부분들하고 한데 엉켜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너무 이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착착 이 어떤 구조 조정을 해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수순을 밟아갈 수 있지만 이 한 번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지혜를 짜내고 민영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공고가 나왔고 이 절차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없던 걸로 시작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발이 나오고 또 더 많은 요청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들은 다음에 반응을 하고 또 이 심의 절차들을 잘 만들어가는 일,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용지 변경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또 지배 구조가 정치적 입김에 취약하다는 좀 점을 들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고 방금 전에 좀 충분한 수기가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오늘 YTN 민영화를 주제로 교수님과 한 말씀씩 나누고 있는데 자 끝으로 매각까지 몇 단계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자 언론학자로서 정부나 언론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듣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뭐 채널4의 예를 들면서 제가 뭐 영국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국 자체 BBC에 관한 이야기들도 지금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이 공영방송이나 공영성, 공공성에 대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또 공영성을 유지해왔던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그 공영성의 장점들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욕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다 함께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나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정말 이 시청자들에게 시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이런 부분들을 당사자들하고 또 시민들과 함께 충분히 수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바로 다시 말해 공공성의 가치에 대해서 YTN도 충분하게 고민해 가겠습니다. 오늘은 원용진 교수님과 함께 YTN 민영화 절차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YTN 지분 매각 절차가 본격화하자 언론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라면서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무엇보다 30년간 공적 역할을 수행한 보도 전문 채널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졸속 매각하려는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어서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시민단체와 언론학계는 YTN 매각은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차원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해왔습니다. 30년간 공적 역할을 수행한 보도 전문 채널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매각하려 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만약에라도 몇 년 뒤에 정권이 바뀌어서 검찰이나 감사원이 그 당시 지분 매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압수수색하고 검찰 수사 벌이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 뒤집는 행동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절차가 결국 공식화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수위도 올라갔습니다. YTN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언론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 미디어 시장 또 언론 여론 시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심각한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야당도 YTN이 무너지면 다음 민영화 대상은 제어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KBS ETV가 될 거라며 매각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영방송들이 친정권 언론 재벌들에게 유린당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도 YTN을 탐내는 자본은 언론 장악의 하수인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영화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지분 매각 과정 하나하나 직권 남용이나 배임 가능성을 따져보고 국민주 운동을 통해 YTN의 공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편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언론의 비판,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은 모두 적의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 지형을 모두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하순쯤 입찰과 개찰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YTN 내부 반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작성자들을 대상으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487건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낭비된 행정비용을 작성자에게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건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작성 경위와 동기, 작성자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예고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국가가 입은 인력과 시간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57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판례로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또 법리를 따져 들어가도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 보호 의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낭비다. 이렇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법 전반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법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이런 경찰 비용법 같은 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보다 이제 명확하게 청구 대상이 되는 사례나 그리고 청구가 가능한 금액 등에 있어서 보다 좀 산정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범죄 예고글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예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내일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이 됩니다. 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4호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저희 김대성 피해자들은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토부, 허그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나서서 수백 명의 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We have 11 Palestinian names. Each had a hand in planning Munich. Good afternoon. I'm speaking to you live just outside the Olympic Village in Munich, West Germany. At this moment, 8 or 9 athletes of the Israeli 30-40. They're all gone. 독일은 나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올림픽을 개최했다. 행사의 보안을 축소해 평화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지만 선수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다. 새벽 4시 반, 운동선수로 변장한 테러범 8명이 선수 촌담을 넘었다. 2명의 선수를 살해하고 9명의 선수를 인질로 잡은 테러범들은 이스라엘의 억류 중인 수감자들을 석방하라 요구했다. 당시 대테러 부대가 없던 독일 경찰은 진압에 애를 먹었고 주변 통제에도 실패해 사건 현장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돼 있었다. 위장 잠입하는 경찰의 모습까지 생중계됐고 테러범들이 모든 상황을 TV로 지켜보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협상이 실패하자 테러범들은 탈출하려 했고 독일 경찰은 비행장에서 기습을 준비했다. 테러범들은 허술한 작전을 눈치챘다. 헬기에 묶여있던 인질들을 향해 총을 난사했고 수류탄을 던졌다. 인질 구출 작전은 처참한 실패였다. 무고한 이스라엘 선수 11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비극으로 남았다. 절기 백로인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았지만 한낮에는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며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전이 19도, 대구는 18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광주도 31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8도, 울산은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휴일에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